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는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조건 출간 기념 집담회입니다. 저는 다중지성의 정원, 세미나 회원인 박서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는 사회자를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집담회 순서는 서평을 발표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올려주신 질문들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서평 발표는 신빛나리님의 휴머니즘 없는 휴머니즘 이란 서평을 먼저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손보미님의 서평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수영님의 인간적인 너무나 비인간적인 서평을 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집담회는 7시부터 한 8시 정도까지 서평을 발표하고 그 후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토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조건 이란 책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인간과 비인간의 혼종적인 결합 상황을 이제 디지털 포스트 휴먼이라는 용어로 좀 진단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웹자보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포스트 휴먼의 조건을 디지털 기술이 야기한 매체와 감각이란 결합으로 이제 이것을 분석해내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했던 선을 넘어서 인간과 기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형성하는 공간감적 측면을 좀 강조하면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디지털 포스트 휴먼을 이해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네. 이제 서평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서평 후에는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서 서평을 들으시면서 혹은 책에 관련된 궁금증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직접 서평 후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시작하실 분은 신빛나리 님이시고요.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 서평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음소거 상태라서 박수를 칠지 없겠지만 그래도 네, 반가운 마음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빛날이라고 하고요. 저는 뭐 영상 및 뭐 퍼포먼스 그 시간성 관련된 이제 좀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그 영화 관련 석사 전공을 했고, 이전에는 이제 학부에서는 미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 선생님께 이 서평 쏟아내는 이야기를 한 달 전에 이제 받고 듣고 읽고 조금 지금 제가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잠시만요. 뭐 객체지향 관심이 있어 하는 객체지향 철학이라던가 신유물론이라던가 뭐 그런 그 진영의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좀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서평을 그냥 읽으면 되는 걸까요, 기자님? 읽으셔도 되고 혹은 전체적인 내용을 구두로 말씀해 주시듯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이 길지가 않아서 사실은 뭐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한 거는 물론 이제 되게 워낙 다양한 주제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 하나하나를 에 대해서 대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어떤 일련의 사유가 가지고 있는 배경 전제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일단은 제가 쓴 게 있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공유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화면 혹시 문서를 그래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읽으면 조금 따라가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화면으로 공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니면 그냥 네. 파일 공유가 가능할까요? 그냥 제가 해도 될까요? 아니면
화면 공유. 네, 편하신 대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인간성이라는 개념의 변화와 확장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트랜스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은 일견 같은 주장의 다른 표현형인 것처럼 보인다. 선생님 화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쵸. 이게 네. 아무래도 써진 글을 읽는데, 그쵸. 네. 어떻게 공유를. 네. 발제문 파일 저희 아까 모아진 게 있었는데 저희 3명 다 그걸 한꺼번에 된 파일을 공유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올려주셔가지고요. 그 파일 토대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은 PDF 파일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읽자면 네, 전통적 의미의 인간성이라는 개념의 확장과 변화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트랜스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은 일견 같은 주장의 다른 표현형인 것처럼 보인다. 트랜스 휴머니스트와 포스트 휴머니스트 양자 모두 전통적인 휴머니즘이 내포하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명 보수주의를 거부하고 기술 또는 여타의 다양한 비인간권의 접합 혹은 보철을 의해 촉발될 수 있는 인간의 변화의 가능성을 긍정한다. 이러한 태도의 기저에 있는 소위 4차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정보혁명 이후의 폭발적인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재 조건을 비가역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현실주의적인 인식이 있다. 즉,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실제 환경의 힘에 의해. 네, 파일 한 번 더를 부탁 주셨는데 혹시. 네, 그거 저희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실제 환경의 힘, 제가 이제 강조를 한 건데요. 이 실제 환경의 힘이라는 표현은 실제 환경의 힘에 의해 인간됨이 의미하는 모든 것들, 삶의 신성함, 행복의 추구, 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초적 가치들뿐 아니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제, 정부, 법, 국가와 같은 기구들의 형태가 바뀔 것이라는 머리 샤네안의 주장에 트랜스 휴머니스트와 포스트 휴머니스트 모두 동의할 것이다. 머리 샤네안은 이제 특이점과 초지능이라는 책을 쓰신 트랜스 휴머니스트신데요. 어쨌든 이분이 쓰신 이분이 지적하신 어떤 이런 문제의식에 트랜스 휴머니스트나 포스트 휴머니스트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는 의미고요. 트랜스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이 분기하는 지점은 트랜스와 포스트라는 접두사를 제거하고 남은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정치적 지향성이다. 탈신체적 인간 역량 강화와 생명 영장을 지지하며 실리콘밸리와 친연성을 갖는 트랜스 휴머니즘이 합리성에 근거한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향상, 진보, 발전의 서사를 이어간다면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라는 대륙 철학의 지적 전통과 친연성을 갖는 포스트 휴머니즘은 다양한 기술적 대상들과 인간들 간의 억압과 소외가 없는 정의로운 공존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해방적 휴머니즘의 서사를 이어간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 자연 정복과 기계들의 노예를 정당화했던 자유주의 휴머니즘적 주체에 대한 비판을 트랜스 휴머니즘에 적용할 수 있다면 개체 초월적 상호 결정적 존재들 사이의 갈등 관계를 강화하거나 해소하는 주체적 존재가 애초에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을 포스트 휴머니즘의 옹호자들에게 던질 수 있는 이유이다. 트랜스와 포스트라는 접두사의 화려함 이외에 이 둘 사이의 대립 관계가 그다지 새롭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브루노 라투르가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에서 보여주었던 통찰, 반근대적, 안티모던 혹은 탈근대적, 포스트모던의 입장은 자연, 사회라는 근대적 이분법의 전제를 받아들인 후에 이에 기반하여 근대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모두 근대적이다 라고 했던 라투르의 통찰을 상기시킨다.
트랜스이든 포스트이든 이후의 휴머니즘은 인간의 인지적, 도덕적 자율성을 대전제로 하는 휴머니즘의 기획을 선택적으로 부정하고 계승하면서 끝내 인간 중심성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끙땡 메이야수가 유한성 이후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가 사유의 과감한 존재론적 전환을 이루지 않는 한 칸트 이후에 서구 사상이 주도해온 주체, 객체, 이분법에 근거한 관계주의, 코릴레이셔니즘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지도 모른다.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조건, 지금 이 서평을 하고 있는 이 책은 이상의 맥락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자 비판으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제목이 정직하게 시사하는 것처럼 책은 디지털이라는 포스트 휴먼의 삶의 조건을 디지털 포스트 휴먼으로 연접하여 사유하기를 시도한다. 서문에서 김은주는 이러한 조건을 디지털 기술이 야기한 매체와 감각의 결합으로 명명하며 디지털 매체를 중개자가 아니라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로 볼 것으로 요청한다. 중개자, 매개자 이 표현은 이제 브루노 라투르의 위에 상기한 책 우리는 결국 근대 있는 적이 없었다라는 책에서 처음 나왔던 표현이죠. 일부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신체성의 첫 번째 글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는가는 이 책의 이러한 의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재인은 헤일스로 대표되는 체현되고 분산된 포스트 휴먼 모델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면서 체현되고 분산된 주체는 데카르트적 코기토가 담당했던 주체성의 역할을 신체적 감각 운동성으로 전환시켰을 뿐 여전히 인간 개체의 다기 동일성을 그 체현으로부터 보장받는다고 주장한다. 김재인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질베르 시몽동의 개체 초월적인 인간-기계 앙상블 모델을 제안하면서 시몽동의 사유에서 존재는 자기 동일적 단일성을 지닌 부동불변의 안정적 실체가 아니라 단일성 그 이상이자 동일성 그 이상인 준안정적 실제임을 강조한다. 이전 개체화의 결과물들을 연합 환경으로 삼아 이전 개체화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새로운 수준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분화하는 이러한 준안정적 개체들은 환경과 분리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기에게 연합되어 있는 환경의 잠재력을 다른 수준으로 운반한다. 이로 인해 모든 존재는 열린 매체이자 매체가 되어 개체주의를 한다. 여기까지의 논의는 이제 제가 엄청 무척 흥미롭고 아주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글이 첫 번째 장의 글이 끝맺는 방식이 열린 매체로서 인간 기계 디지털 포스트 휴먼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연과 인간과 기술의 본래적 관계 맺음을 인폐하는 종적 이기주의, 정치적 이해관계, 상업적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업적 자본을 배격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는 것이다. 이는 그레이엄 하먼이 브루노 라투르 정치적인 것을 다시 회집하기에서 진리 정치라고 부른 것으로의 갑작스러운 도약이다. 개체가 애초에 부동불변의 안정적 실체가 아니라면 그래서 자연과 인간과 기술의 본래적 관계라는 걸 말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도대체 본래적 관계라고 이 글에서 말하는 그 본래성은 무엇인가? 종적 이기주의, 정치적 이해관계, 상업적 자본은 다른 관계에 비해 덜 실제적이라는 건가? 그래서 이런 태도, 이 글의 말미에서 보이는 어떤 되게 작은 힌트처럼 보이는 태도였지만 이런 태도가 궁극적으로 비본질주의적이면서 상호 결정적인 존재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고 혹은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다시 본질적인 방해하는 것 이런 사이의 어떤 대립 관계를 상정하면서 스스로의 주장성의 타당성을 약화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을 이제 그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머니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있고
그것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과 그 본질적인 것을 은폐하는 것을 막는 정치 세력으로 그 어떤 세력적 분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대립각을 세우는 어떤 정치적 태도를 진리 정치라고 이제 여기 정치적인 것을 다시 회집해서 하기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연상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앞작을 해서 했고요. 이어서 김은주의 포스트 휴먼 신체와 공생에 거주하기, 정동체로서의 포스트 휴먼 신체 일치, 이거는 2장인데요. 역시 두 번째 글, 1장의 두 번째 글도 역시 개별적 개체가 아닌 개체군으로서 존재하는 거주학의 방식을 사유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글, 앞선 김재희의 글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런데 여기서 김은주는 헤러웨이의 공생, 면역 개념을 이용해서 근대 주체, 객체, 인간, 비인간, 이분법을 넘어선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면역계의 경계 재설정을 요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 공존, 공생, 공진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포스트 휴먼의 거주학이라고 주장한다. 글의 결론에 등장한 이런 개념들, 공존, 공생, 공진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는, 제가 기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 역시 제가 첫 번째 글에서 느꼈던 미묘한 불편감을 제가 느꼈는데, 그 이유는 저자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이라는 것의 이행을 지나치게 혁명적인 것으로 강조함으로써, 그러니까 라투르적인 그 행위자 네트워크 행위자 이론 혹은 그 근대는 우리는 결코 근대인인 적이 없었다라는 책에서의 주장을 따르자면, 이 매개의 행위는 항상 일어나는 거죠. 근대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탈근대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있는 어떤 행위인데, 아마도 이제 제가 기대했던 것은 좀 더 그 디지털이라는 시대의 그 디지털 기기 매체성이 포함됐었는 거에서의 어떤 그 특이성을 읽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이 김은주 선생님이 써신 그 두 번째 글에서도 역시 어떤 이런 존재 양태가 디지털 포스트 휴먼만의 특징인 것처럼 다루는 경향을 보이면서 자율적 주체됨의 환각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근대인, 그리고 개체군으로 살기에 더 용이한 어떤 더 개체군적인 디지털 환경이라는 살고 있는 포스트 휴먼 사이라는 존재에 마치 근본적인 존재론적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어떤 인상을 만들면서, 앞서 언급한 우리는 결코 근대인인 적이 없었다 해서 근본적인 통찰, 우리는 한 번도 더 자율적인 것도 없었고 그래서 더 공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근대 자율성에 가상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서의 공생 개념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저는 김은주님의 글 역시 하모니 말했던 진리 정치라고 명명한 것에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문을 가지게 했고, 이 두 글, 김재희 선생님과 김은주 선생님께서 쓰신 이 두 글이 일부 디지털 포스트 휴먼 신체성에 실린 글인데요. 그래서 이 글이 일종의 이 책의 전체적인 어떤 철학적 전제 역할을 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이 두 글에서 발견됐던 이 진리 정치의 그림자,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 진리값으로서의, 혹은 그게 어떤 제가 위에서 그 해방주의적 휴머니즘에서 말했던 것은, 그러니까 자율적인 주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고, 인간의 모습이 있고, 근데 그것을 뭔가 더 확장시키거나 혹은 은폐시키거나 하는 어떤 세력들 대립이라고 판단하는 어떤 이런 진리 정치의 그림자가, 저는 조금 이 책 이후의 에세이들, 그러니까 총 8가지의 글이 있는 이 책에 2부 디지털 혼합 현실과 사이보그, 그리고 3부 디지털 감각의 변화 포스트 휴먼 윤리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굉장히 시일성이 있고 제가 관심이 있는 소재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웹소설의 한 장르 혼합현실 혀사를 다루는 글도 있었고, 유hin혁 선생님의, 그다음에 윤희영의 SF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사이보그에 대해서 다루는 이광석 선생님의 글도 있었고,
그다음에 워마드를 위시한 디지털 페미니즘이 왜 다시 어떤 폐쇄성의 정치로 돌아갔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이양숙 선생님의 글도 있었고,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그다음에 혐오 표현, 헤이트 스피치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의 디지털 쓰레기를 양산하는 기술의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현재 선생님의 글, 그다음에 탈진실, 단속, 비대면, 비접촉 시대의 기술 사회적 감각 밀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홍남희 선생님의 글, 이 모두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시의적절한 주제어를 관통하면서 어떤 한국의 현재 디지털 매체 환경에 대해서 날카롭고 정밀한 분석을 내려놓았다라고 듬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책의 어떤 저변에 있는 뭐랄까요, 제가 위에서 제적한 진리 정치의 그림자라고 하는 어떤 포스트 휴먼을 얘기하지만 완전히 어떤 그 네트워크적인 존재성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태도가 있었다라고 느껴졌고요. 그게 아쉽게 저는 좀 느껴졌고요. 근데 이러한 어떤 진리 정치의 함정이라고 제가 위에서 표현한 것에서 빠지지 않는 글이 저는 이중원 선생님의 포스트 휴먼과 관계의 인문학이라는 글이었다고 느꼈는데, 이 글은 3부 디지털 감각의 변화 포스트 휴먼 윤리에 속해 있는 글이었고, 인공지능을 사회관계망 내의 행위자로 구성하고 반성 능력, 자의식, 자율성, 도덕성과 같은 인격성의 요소를 내적 속성과 관계적 속성의 차원에서 나누어서 생각하고 이거를 어떻게 다시 인공지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글이었는데요. 이 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행위자의 행위 주체성을 긍정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 디지털 매체로부터의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매체로부터의 시선?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하고 연접해서 있는 것으로서의 디지털 매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위 주체성을 가진, 행위 자율성을 가진 어떤 행위자로서의 디지털 매체의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 글에서 행위 주체성을 긍정하는 방식이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자의 인격성과 비슷한 것을 투영하는 의인화적인 그런 경향성을 띈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런 의인관, 신화 혹은 우리가 애니미즘적인 설화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이런 의인관이 사실은 메이야수 앞쪽에서 상관주의를 벗어나기를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역설을 했었던 메이야수를 위시한 여러 사변적 실제론자들이 주장해온 다다를 수 없는 타자성, 함원의 표현대로 하자면 영원히 물러서는 은폐하는 객체에 우리가 다가가는 방법으로서 혹은 그 입장으로서 상상하는 방법으로서 사변이라는 것이, 인간적 사변이라는 것이 가진 유용함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국에 인간인 우리가 탈인간적인 존재에 대해서 상상하는 사변이, 우리가 사변을 하지만 그것을 현실 정치 윤리적 적용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어떤 현재적 차원에서 유일한 방법이 이런 어떤 의인관을 경유하는 그런 식의 사변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손보미 님이 발제를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실까요? 네,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이어가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갈무리 출판사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공부 공동체인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손보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서평을 썼는데요. 제가 막
저도 이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조건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포스트 휴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되게 관심이 있고 되게 흥미로운 주제여서요. 이렇게 이제 서평을 쓰고 발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되게 일단 기쁘고 네, 좋다라는 얘기를 먼저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이게 의외로 이제 서평을 쓰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좀 이게 길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빠르게 서평을 좀 충실하게 읽는 것으로 이 발표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그 포스트 휴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들도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조건에서 눈에 띄는 점은 디지털이라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말이 막상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용어 자체는 굉장히 친숙한데요.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뭐였지? 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에 관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이제 해봤고요. 그래서 좀 넘어가고 바로 제 발제문에서 2번 장으로 넘어가서 좀 이어서 얘기를 발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책의 서문은 그 디지털 포스트 휴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이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스트 휴먼은 그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간과 비인간의 혼종적 결합, 이런 결합의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서문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도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모두 이미 혼종적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 휴먼 논의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논의들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인간과 비인간의 혼종적 결합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 필수적으로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이때 흔히 이제 기계팔이나 기계심장 같은 것을 이식받은 어떤 기계인간의 모습이 일례로 많이 제시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계인간의 출현도 굉장히 중요한 현상 중 하나이고 또 무엇보다 이런 기계인간을 예시로 들었을 때 그 모습을 굉장히 쉽게 떠올릴 수 있어서 좋은 그런 예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되려 그 쉽고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그 생겨나게 되는 한계도 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어떤 보철을 이식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을 그리게 되면 그 순간에 이 혼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간에 여러 인간 중에서도 뭔가 특별한 이들만이 겪고 있는 그런 예외적인 현상으로 좀 여겨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인간과 비인간의 어떤 보편적 혼종성, 이 혼종적 상황이 보편적인 그런 이제 상황은 아직은 아니고 곧 다가올 미래의 일로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런 현상이 펼쳐지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효과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안 같은 게 생겨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불안 속에는 이제 막연한 희망이나 혹은 절망, 그러니까 뭐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이야기들이 금방 들어차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이 책이 디지털 기술에 초점을 이제 맞추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서문을 따라가다 보면 기계와 인간의 어떤 혼종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만큼이나 이미 오래되고 광범위하고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포스트 휴먼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불안한 미래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진행될 대로 진행돼서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들,
이 현실의 문제를 좀 긴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된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걸 더 잘 실감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서문의 저자는 그 인간과 기계의 결합은 그 디지털 매체의 등장과 함께 이미 벌써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부터 기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을 매개하는 단순한 도구이기를 넘어서서 이미 인간의 일부가 되었고, 이 인간도 그 기계의 단순한 사용자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양태를 띠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독 디지털 기기가 그럴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의 대답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 디지털 매체의 사용은 감각의 매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용된 감각과 기존의 수용된 감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감각을 작동하게 하고, 그 감각의 수용과 작용의 영역 자체를 이제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몸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일 테고요. 근데 이 몸의 변화는 이제 몸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별적, 집단적인 그 삶의 양식이 변해야 한다. 그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주제가 그 디지털 감각의 변화와 포스트 휴먼 윤리라고 하는 것인 이유도 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디지털 쓰레기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관련한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몸들이 그에 걸맞는 새로운 윤리를 그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그 몸들은 위험에 처하고 그 존립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휴먼을 이야기하면서 그 현재의 기술을 비평하는 목소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단호해진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3부에 실린 저자들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어, 네. 그 디지털 기술 이후에 등장한 이 포스트 휴먼은 그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몸의 활동들이 시시각각 디지털로 전환되어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고, 또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재생되면서 수많은 몸과 다시 연결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이라 부르는 일종의 가상 공간도 몸이라는 물질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그런 공간이 아니라 되려 수많은 몸과 육동들이 들끓고 흘러 넘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몸들의 얽힘이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3부에 수록된 글인 디지털 포스트 휴먼 시대의 윤리, 플랫폼, 개인, 그리고 디지털 쓰레기라고 하는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팬데믹 이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증하게 된 독성 디지털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성 디지털 쓰레기는 여러 혐오 표현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뭐 성적이거나 포르노그래피적인 콘텐츠 등등등 다양한 불쾌하고 폭력적인 그런 콘텐츠를 다 총칭하는 말인데요. 저자는 이러한 디지털 쓰레기는 그 플랫폼 자본주의의 글로벌 네트워크, 타자화와 폭력의 인류 역사, 그리고 기술적 장치의 배치 등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디지털 쓰레기는 그 어떤 쓰레기보다 강한 독성을 내뿜으면서 생명을 죽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쓰레기들은 완벽하게 복제되고 검색되고 편집 조작되고 네트워크로 전송되면서 수많은 몸과 연결되고, 그래서 어떤 몸은 죽게 하고 또 어떤 몸은 죽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디지털 쓰레기를 분석하면서 기술의 편향성 문제를 이야기를 지적을 합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경영 주체들이
이런 기술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거를 근거로 두면서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그 어떤 기술도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의 고민님, 네. 잠시만요. 그 마이크가 자꾸 끄시는 소리가 나서 혹시 종이랑 마이크가 부딪히진 않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네. 네.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떨어뜨려서 읽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날 자본에 유리하게 운용 관리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알고리즘은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재생산하면서 한층 강화되고 또 더 많은 이윤 축적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획기적인 상품 생산의 도구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계속 관련 이제 글을 쓰려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몇 년 전에 봤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거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 소프트웨어 회사인 블루북 CEO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CEO의 이제 네이선 그 CEO의 이름이 죄송합니다. 네, 그 CEO의 이름이 이제 네이선 베이트먼이라고 하는데 이 네이선 베이트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검색 엔진의 데이터는 내연기관이 발명되기 전에 발견된 석유와 같은 것이다. 아무도 쓸 줄 모르는 천연자원 같은 거. 이게 검색 엔진의 데이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선은 여기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정확히 석유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석유 같은 거야라고 에둘러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는 실제로 데이터를 원료로 삼아 구동되는 내연기관을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내연기관은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근데 이게 여성용 로봇이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 영화의 큰 주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영화니까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대사가 계속 생각이 나서 이거를 좀 적용을 시켜서 얘기를 풀어가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내연기관이란 그 연료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과정 중에 그 이산화탄소라는 부산물이 만들어지고 이 부산물은 그 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들에게 굉장히 유독한 물질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를 상승시켜서 전체 생태계 파괴를 이제 초래하고 있는 그 원인 물질로도 이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검색 엔진의 데이터는 석유처럼 쓰인다는 이제 이 네이선의 표현은 굉장히 그 어떤 현실을 잘 반영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디지털 원유를 잘 쓸 수 있는 내연기관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쓰레기라고 하는 부산물을 세계 곳곳에 배출하면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내연기관들이 이미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글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국어로 길거리를 검색을 하면 그 결과가 한국의 길거리에서 여성의 몸매 그리고 외모를 관음증적으로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남초 커뮤니티의 얕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하고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 사례에서 등장하는 구글이라고 하는 것을 그 디지털 포스트 휴먼에서 이제 시추해낸 원료 데이터겠죠. 그 시추한 원료인 데이터로 구동되는 내연기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얕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내연기관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생겨난 어떤 독성 쓰레기 부산물로 지칭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장된 것일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상승시켜서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듯이 이 독성 디지털 쓰레기는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왜곡된 욕망들을 더욱 증폭시켜서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주체성에 대한 얘기로 좀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책에 실린 많은 글들이 이제 군데군데에서 기술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에 실린 글들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논의 속에서 기술의 편향성을 말하면서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의 중립성과 편향성을 대비시켜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과연 얼마나 좋은 방법일까, 효과적인 방법일까 하는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논쟁 구도는 그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어떤 CEO들의 시선이 반영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의심까지도 좀 들었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저는 여전히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작동 중인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기술은 생명의 해로운 쪽으로 혹은 이로운 쪽으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술이 과연 중립적이냐, 편향적이냐를 가르기보다는 그 기술이 현재 무엇과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연결 작동될 때 그 기술은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되는지를 좀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현재 기술이 취하고 있는 편향성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해주고 따라서 그 방향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방향으로 치우쳐 작동하는 기술을 향해 단순히 편향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기술에 대한 지나친 반감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에 대해 가지는 이런 막연한 반감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되려 문제의 기술을 이로운 방향으로 돌리고자 하는 관심과 힘이 약해지게 만들 수도 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혐오 같은 게 떠올랐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불러일으킨 문제를 근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휴먼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 기술이 현재 무엇과 근데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미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자본.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자본의 예속된 주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인터넷 플랫폼과 인공지능 콘텐츠들이 포스트 휴먼으로부터 시추한 데이터를 연료로 태우면서 작동하는 내연기관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들은 각종 데이터 노동으로 생명을 강탈당하고 또 그 내연기관이 내뿜는 유독한 부산물의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서평의 이 부분은 서평 도입부를 읽지 않았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속된 주체의 맹위를 잠재우고 디지털 기술을 생명의 이로운 방향으로 돌려놓을 새로운 주체의 탄생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끝으로 그렇다면 포스트 휴먼에 걸맞는 새로운 주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또 따라오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떤 새로운 주체의 모습을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 그리는 일은 우리에게 이롭지도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세계 곳곳에서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천수만 가지 다양한 모습의 주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낱낱이로 흩어진 다양하기만 한 것들은 그 흐름을 다른 쪽으로 돌릴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것들의 공통되기가 필요합니다. 제각기 다른 모습, 제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포스트 휴먼의 새로운 주체들에게는 공통의 지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떤 관심이 이 공통의 지평을 만들어냈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평을 쓰면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지점을 하나 이제 써보았습니다. 이 공통의 지평은 모두의 생명 활동에서 만들어진 또 모두의 몸과 연결된 디지털 데이터를 결코 자본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땔감으로 사용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선언, 이것이 어떤 공통의 지평을 만들어내는 어떤 관심이나 선언 같은 걸로 작동할 수 있고 되게 중요한 지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통의 지평 위에서 그 저마다 다른 주체들의 내적 차이는 활발히 작동하며 힘센 다중을 길러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서평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미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수영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실례지만 제가 이수영 선생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그 공유해드린 문서에서 네. 잘못 제 부주의로 인해서 저자하고 논문 제목을 잘못 연결한 게 네 군데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정정을 잠깐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양숙 자본주의 리얼리즘 시대의 호모데우스와 사이보그 글쓰기는 이양숙 선생님이 쓰셨고, 디지털 도시화와 사이보그 페미니즘 정치 분석은 이현재 선생님이, 그리고 디지털 포스트 휴먼 시대의 윤리, 플랫폼 개인, 그리고 디지털 쓰레기는 홍남희 선생님이, 감염병 재앙 시대의 포스트 휴먼의 조건 이광석 선생님이 각각 쓰신 글인데, 제가 이 퇴고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 디지털의 작용이 주체적 작용 때문인 제가 실수를 했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혼동이 돼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럼 이수영님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잘 들리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갈무리 출판사와 다중지성의 정원 네트워크의 한 희미한 객체이기도 하고 한국 미술계의 네트워크의 아주 희미한 객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올린 발제를 읽고 마지막으로 제 질문 내지는 문제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포스트 휴먼에 대한 상상은 일단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많은 비인간들을 보아왔습니다. 인어공주, 구미호, 옥녀, 이들의 간절함에 나는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소리를 잃거나 어두운 동굴에서 마늘과 쑥만 먹어야 하거나 인간 남성의 간을 100개나 먹어야 하거나 이들이 인간이 되기 위한 시련은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여우 여자와 생선 여자는 실패했지만 사실은 반어적으로 성공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정신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휴머니즘의 속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가로 열고 이것은 페미니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우화들입니다. 가로 닫고 두 번째 부류는 소머즈 600만 불의 사나이, 로보캅과 같은 기계증강 신체를 가진 사이보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기계로 분류되지 않고 인간으로 여겨지는 것은 팔, 다리, 귀 등이 기계일 뿐 뇌나 주요 장기가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정의를 사랑하고 이성적인 판단력과 합리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뇌와 주요 장기만이 아니라 팔, 다리, 귀마저 모두 순수한 인간 신체를 가지고 있는 노예, 여성, 장애인, 유색인, 미성년, 비국민, 동성애자들 등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수자들은 합리적 판단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배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벤베라베로 요괴들과 블레이드 러너의 레플리칸트들, 이런 기계들로만 이루어진 로봇들도 있었습니다. 요괴와 레플리칸트들은 결국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이들이 애잔했던 이유는 사랑, 욕망, 외로움, 애증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에게 그들은 이미 인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결국 이성과 정의, 사랑, 자의식과 같은 속성을 가진 개체라는 것일까요? 비물질적인 이런 속성들을 탑재하고 있다면 그 신체가 동물, 요괴, 기계, 인간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인간의 신체를 가진 여성, 장애인, 미성년, 노예, 비국민, 유색인은 정말 그런 정신적 속성을 가지지 못해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해왔던 것일까요? 오히려 저런 것들은 짐승, 요괴, 기계에 불과하다며 어떤 대상을 핍박할 때 휴머니즘의 속성을 들먹인 건 아닐까요?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런 인간 중심주의적 휴머니즘이 근대에 구성된 역사적 산물로 자본주의 서구 비장의 백인 성인 남성의 개체성을 모델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좀 다를까요? 인공지능 비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서비스 앱은 여전히 여성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온라인 사이버 공간은 젠더 인종 계급형으로 우리를 재육화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폐쇄적 집단으로 더욱 좁아지고 좋아요와 구독 수를 갈구하며 상상계적 이미지에 걸맞는 부캐를 생산하느라 우리는 공간적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소설을 쓰고 운전을 하고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기계들이 인간의 영역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도 듭니다. 스마트폰을 한순간도 손에서 떼지 못하고 온갖 앱과 기계에 이미 습합된 삶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헤러웨이적 의미로 이미 사이보그이며 캐서린 헤일즈가 20년 전 이미 과거형으로 질문했듯이 포스트 휴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린 근대적 휴머니즘에 갇혀 있는 듯합니다. 이 책의 저자 이현재가 분석한 사이보그 페미니즘의 관찰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메갈과 워마드로 대표되는 디지털 페미니즘의 여성성이 어떻게 온라인 상상계적 신체 이미지에 대한 더 강고한 복종으로 이어지는지, 왜 일베와 같아진 건지, 이 아이러니한 폭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유인혁 역시 웹소설 캐릭터들이 노동의 성실성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해내는 자본주의 리얼리즘 안에 갇혀 있음을 잘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근대적 휴먼 개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조건은 캐서린 헤일즈의 사이버네틱스 계보와 모라벡, 마투라나 바렐라, 헤러웨이 등 다양한 포스트 휴먼 학자들의 이론적 계보를 점검해 줍니다. 김재인은 심홍동의 이론을 통해서 이질적인 것들이 여전히 들끓으면서 잠재력으로 작동하는 전 개체적 집합체로서의 개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은주는 다른 존재들과의 마주침 속에서 변용 능력을 갖는 들레즈의 정동체로서의 신체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포스트 휴먼의 방향을 이종의 것들과의 관계에서 변화하는 집합 신체 개념으로 근대적 휴먼의 개별성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규정된 동질의 속성을 갖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며 변화하는 관계들의 집합이라는 것입니다. 이중호는 로크와 휴, 피터 싱어, 화이트헤드가 정의한 인격에 대한 여러 개념들을 소개하면서 인공지능 로봇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를테면 인격과 같은 것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고 의료 진단을 하는 등 인간과 강하게 유착되어 있는 이 로봇들에게 책임과 자율성의 범위가 어떻게든 요구되고 있으며 포스트 휴먼 시대에 기계는 더 이상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객체가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의 일부로 주체화가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중호는 인간의 속성으로 여겨진 고전적인 인격 개념인 자율성과 도덕성 대신에
인간이나 다른 기계들과의 관계에 따른 차등적 인격 개념, 예를 들면 조작적 도덕성, 책무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네트워크와의 단절은 죽음을 뜻합니다. 이미 디지털 신체인 우리가 관계망에서 단절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자본주의 디지털 네트워크 바깥을 상상할 수 없는 디지털 리얼리즘과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바깥을 상상해야만 합니다.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조건은 무엇인가? 혐오와 배제의 타자를 생산하는, 타자를 도구적으로 대상화하는, 이종성을 두려워하여 폐쇄적 동질성으로 패거리를 만드는 고립된 개체로서의 인간을 넘어서야 합니다. 더 넓은 뭔가 이전과 다른 인간이 될 수 있다니 와 신납니다. 보태고 싶은 것은 마지막이 아니죠. 홍남희 선생님이 이 책에서 표현한 것 중에 그 지금의 디지털 환경에서 그 생산자가 곧 소비자이고 검색을 하면서 다시 상품을 생산하게 되는, 정보 생산을 하게 되는 이런 디지털 환경을 쭉 설명하는 이 얘기 중에서 지금 언론중재법이 이제 상정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디지털에 관련한 새로운 법 몇 개를 소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앱 결제 방지법이라고 이제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 그러니까 구글 플랫폼에서 개발자나 이제 장사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제 구글이 세금을 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글 갑질 방지법. 사실 이게 한국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에서 이제 박수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플랫폼 공정화법이 있고, 원래 그 다국적 대규모 플랫폼 회사들이 워낙 강력한 갑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중재법에서는 징벌적인 요소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의도적으로 왜곡된 이제 언론 기사를 올렸을 경우에 과한 징벌적으로 배상을 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오보를 냈을 경우에 일면에서 오보 기사를 떴으면 정정보도도 일면 탑으로 올려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언론으로 등록되지 않은 1인 미디어까지도 예를 들어 가로 세로 뭐 이렇게 유튜버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는 어떤 법. 그다음에 포털 공정화법. 이제 한국은 포털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다음이나 이제 네이버처럼 거기에 이제 알고리즘을 공개해라. 왜냐하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막 핑계는 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화면에 어떤 기사를 어디다 얼만큼 올릴 것이냐로 이제 언론사가 막 제목 장사를 하거나 속도, 선정성 전쟁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걸 올리면서 다시 포털은 강화되고 서로 이제 언론과 포털이 이제 악순환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공개법을 채택하게 될 경우에 이제 그게 통과될 경우에 네이버는 그러면 난 차라리 뉴스를 안 올린다. 다음은 생각해 볼게요. 이제 요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뉴욕타임스나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언론의 질을 안정적으로 지킬 것인가 이 문제에서 어떤 성공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유료화죠, 결국. 그래서 종이신문의 구독자 수만큼을 이제 지금 디지털 독자를 확보하고 있어서 이런 포털과의 긴장 관계로 쓸데없는 선정성 언론을 쓸 필요 없이 안정적인 회사의 철학에 입각한 이제 언론 정책을 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디지털 환경에 처한 법들을 보면은 결국 자본주의 즉 독점이라든가 빈입빈 부익부의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 그쪽으로 이제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조건에서 이제 철학적인 인트로덕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웹소설이라든가 문과적 분석 글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근대적 휴머니즘의 생산이 자본주의와 맞물려 있다라면 포스트의 문제는 자본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근데 이것으로 탈근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근대적 휴머니즘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자본주의와 완전히 착종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가 결국은
포스트 앞에 디지털이 붙든 안 붙든 휴먼을 어떻게 포스트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실제 방금 제가 소개했던 이런 디지털 언론중재법 같은 이 법 실제들, 법 객체들을 하고 함께 이따가 좀 더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제, 세 분 발제 모두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8시 정도가 되어서 10분 정도 쉬고 이제 보내주시는 질문들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럼 8시 10분에 다시 네, 행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만나 뵙겠습니다.